그러니까 엄청난 기회는 보통 어느 때 오죠? 엄청난 기회는 엄청난 폭락 뒤에 옵니다. 전국의 어느 지역이 됐건 아직은 내 집 마련할 시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도 24년은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이렇게 시작되는 좀 이런 시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데이터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또다시 이런 엄청난 폭락의 쓰나미가 나타날 수도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김기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가격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가격 데이터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통계 데이터들이 있는데, 일단 그래도 이제 좀 현재 시장 상황을 가장 좀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좀 볼 텐데요. 이제 요게 이제 한국 부동산원의 지금 데이터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이 22년 연말에 이제 제일 컸고요. 요 낙폭이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 올해 이제 5월 달부터 본격적인 이제 상승으로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이제 최신 데이터로 봤을 때 이제 0.0%, 즉 상승의 이제 폭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제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승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근데 전세를 보면은 전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요게 이제 한국 부동산원의 데이터고요. 근데 이제 요게 뭐가 있냐면 지금 시장에는 이제 KB부동산과 한국부동산의 통계가 있는데, 사실 이 통계들이 너무 좋지만 살짝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그 다음에 KB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한 7개월 정도 느립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리치고 시세라는 거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매일 집계되는 실거래가 데이터를 가지고 또 호가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누구보다 발빠르게 만든 데이터인데요. 요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를 보시면 요게 이제 월간 데이터인데요.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제 매매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상승하는 거고. 근데 세종 같은 경우도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죠. 언제부터요? 10월 달부터. 그래서 세종은 10월, 11월 달 지금 2달 연속 지금 매매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다만 전세가는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전세가의 상승폭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과 경기도를 봐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어때요? 10월 달에 지금 상승폭이 매우 많이 줄었고 11월 달은 지금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 이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 하락폭이 지금 11월 달에만 지금 벌써 1.2% 지금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도 지금 상승이 조금 지금 줄어든 이런 모습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도 보겠습니다. 경기도도 보시면 10월 달은 이제 거의 보합, 11월 달 지금부터 지금 하락. 그 다음에 전세가도 어때요? 전세가도 지금 8월 달에 고점 치고 9월, 10월 계속 상승폭이 줄어들었는데 11월 달은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 차트가 지금 대부분 다 왼쪽으로 가고 있죠. 왼쪽으로, 즉 매매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지금 요즘 또 전세가가 지금 올라간다. 그리고 전세가 지금 내년에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가 앞으로 계속 폭등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올해 초중반에는 말씀드렸죠. 전세 수급이 좋아지고 전세 매물이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는 또 거래량도 많았고, 그래서 전세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전망을 살짝 수정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전세 시장이 좋은데 서울에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을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 파란색 선, 요게 뭐냐면 바로 매도자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매도자 많음.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팔고 싶어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제 거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지금 8월 달에 바닥 찍고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사고 싶은 사람인데, 사고 싶은 사람이 계속 줄어들어서 거의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을 합쳐서 만든 데이터가 바로 매매 수급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계속 떨어져서 지금 얼마냐? 24.1입니다. 근데 이 수준이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요,
24.1이면은 작년에 기억나시죠? 작년에도 7월 달까지도 거의 대다수가 지금 매매 전세가 상승을 예상했지만 그와는 반대로 엄청난 폭락이 갔죠. 그때가 9월 달 초가 얼마냐면요. 매매 수급동이 24.9입니다. 보신 것처럼 계속 떨어져 24.9. 그리고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엄청난 폭락이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지금 또 매매 수급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24.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22년 9월 달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매매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데, 자, 전세 시장이 보시면, 제가 이제 전세 수급이 보시는 것처럼 22년 중후반에 계속 떨어지면서 전세 대란 온다라고 했지만 저는 얘기했죠. 전세 대란 올 수 없다. 왜? 전세 수급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전세 수급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전세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기 힘들죠. 그래서 작년에 전세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요 데이터도 올해 2월 달에 바닥 찍고 계속 올라왔고 7월 달부터는 전세 수급이 확실하게 100 이상으로 올라섰어요. 그러면서 전세 시장이 상승으로 들어갔는데, 자, 보세요. 최근은 이 전세 수급이 어때요? 정체에 살짝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공급이 많아지려고 하고 수요는 줄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문제가 또 뭐가 있냐? 자, 전세 매물 데이터를 좀 볼게요.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리치고에 들어가서 다 보시면 됩니다. 자, 서울을 먼저 클릭을 해서 여기서 거래를 볼 거고요. 이 중에서 전세를 보겠습니다. 근데 전세 매물이 22년 12월 달에 8만 5천 채를 고점으로 계속 전세 매물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보라색 그래프 거래량이 많이 늘면서 이게 전세 상승이 일주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에 바닥을 찍고 4만 5천 채로 바닥을 찍고 전세 매물이 다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5만 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이 지금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세 거래량이 어떻게 되냐? 줄고 있어요. 자, 일단 전세도 수급이 지금 뭔가 계속 좋아지다가 지금 살짝 지금 횡보이 살짝 안 좋아지는 방향인데 여기서 거래 동향을 보시면 자, 서울도 보시면 매매 거래가 지금 완전히 급감을 했습니다. 지금 3.7인데요. 요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올해 1월 말 수준입니다. 1월 말보다 조금 2월 달보다 조금 덜하고. 그러니까 지금 매매 시장도 거래가 진짜 한산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전세도 9월 달에 전세 거래가 고점을 찍고 전세 거래도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다. 그래서 매매 매물은 역사상 가장 많은 수준이고 전세 매물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 이게 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전세라도 내놔야지 하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전세 매물이 늘어들 건데 이미 전세 거래량도 고점 치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데이터 가지고 전세가 당장 하락할 거다 이런 말씀은 아직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좀 더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11월 달, 12월 달 데이터를 봐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막 또 전세가가 또 폭등을 해가지고 이게 또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소한 그런 일은 없다. 전세가 급등도 이제는 끝났다. 전세가도 지금 좀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월세를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하겠죠. 이것도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수도권 전체로 한번 볼까요? 경기도랑 서울이랑 인천을 합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볼 거고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 매매 거래량이 뭐 8월 달에 고점 찍고 9월 달 많이 줄었죠. 그다음에 10월 달 지금 더 줄어들고 있고 11월 달은 아마 더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를 이런데 전세나 월세 시장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시장 먼저 볼 거고요. 자, 전세 시장도 언제 고점을 찍었냐? 3월 달. 23년 3월 달. 와, 거래량 엄청나네요. 역사상 가장 많은 41,485건의 거래가 터졌는데 이 이후로 전세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냐?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말이니까 그쵸? 9월 달까지는 거의 다 지금 집계가 끝났거든요. 그럼 9월 달 기준으로 지금 얼마냐면 31,791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을 때는 41,485건이었는데 지금 31,000, 즉 만 건이 줄어든 겁니다.
전세 거래도. 자, 그럼 월세는 거래량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월세를 보니까 월세가 거래량이 많이 늘었네요. 자, 이제 보시면 월세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지금 26,000건까지 거래가 터졌거든요. 수도권 기준으로. 근데 요게 9월 달에도 26,506건이에요. 그러니까 9월 달에도 여전히 많은 월세 거래가 터졌고, 자, 이거를 보니까 딱 답이 나왔네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매매는 너무 비싸니까 거래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도 3월 달 대비해서는 거래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월세는 여전히 거래량이 올해 3월 달만큼 계속 많다. 즉, 사람들이 지금은 월세를 좀 더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금리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매매든 전세든 전부 다 대출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비싸니까 차라리 내가 돈을 빌려서 집을 사거나 집을 빌려서 전세로 사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월세 내고 그냥 살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많이 퍼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일단 세종시가 이제 올 초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파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잘못된 의사결정은 무릎 밑에서 파는 거, 얻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세종을 보니까 뭐 무릎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허리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허리에 파는 것도 좀 아닌가, 어깨에서 팔아야죠. 그래서 세종은 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등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 반등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뭐냐면 세종이 급격하게 지금 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하락의 여파에서 세종도 자유롭기 힘들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보시면 요게 이제 세종의 수급 데이터인데요. 자, 보시면 요 매도세가 22년 12월 달부터 계속 줄어들었고 매수에는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매매 수급이 1월 달부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즉 1월 달부터 세종이 매매 시장이 좋아진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시면 요게 이 온기가 10월 한 중순까지는 갔어요. 근데 10월 말부터 어떻게 되고 있죠? 다시 파란불 들어왔죠. 즉 매매 수급이 싸늘하게 식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좀 아이러니가 또 뭐가 있냐면, 자, 세종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앞으로 계속 입주 물량이 없고, 그 다음에 인구가 계속 몰리는 곳이 어디죠? 세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세종은 인구가 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세종의 지금 전세 수급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100m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인구가 증가하고 그럼 당연히 전세든 뭐 매매든 수요가 있을 거고, 앞으로 공급마저 없어. 그럼 당연히 매매도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갈 거다라고 너무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틀리는 경우도 꽤 있죠. 자, 근데 이번에도 지금 세종에서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구가 계속 몰리고 입주 물량도 별로 없는데 지금 전세 수급이 100m로 떨어져요. 지금 가장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80한 2 정도 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종의 전세가가 다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가는 아마 이미 지금 하락으로 돌아섰을 거고요. 자, 여기 이제 거래가 중요한데 거래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거래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3월달, 2월달, 3월달에 막 엄청난 폭등을 했고요. 매매 거래가.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달 들어는 아주 많이 줄어들었고,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달에 가장 많은 전세 거래가 터졌습니다. 세종에서. 그리고 최근에 살짝 지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빨간불이에요. 즉 아직은 그래도 세종의 전세 시장 거래는 좀 활발하다. 그리고 이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가장 높은 수준인데 지금 이제 한 3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100까지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종의 전세 수급이 만약에 이 상태가 더 한 두세 달 지속이 된다. 100m에서 한 70, 80 이 정도 수준에 논다? 그러면 세종의 전세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좀 가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떨어질 수도 있다. 만약에 전세 수급이 이 상태로 안 좋아진다라면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전국의 어느 지역이 됐건 아직은 내 집 마련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언제 작년에 그 급격한 무서웠던 하락 혹시 기억나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22% 평균이. 그럼 30% 이상 떨어진 아파트들도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방의 경우는 40, 50,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 기준은 60%가 순식간에 빠져버렸습니다. 네, 실거래가 공개된 이후로 가장 큰 폭락이 나타났던 게 22년 하반기예요. 자, 그런데 데이터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 또다시 그런 하락이 머지않아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이제 내년에 지금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어떻게든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책적으로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또다시 이런 엄청난 폭락의 쓰나미가 나타날 수도 있다. 라고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아까 이제 세종의 이제 전세가율을 이야기하셨는데 세종의 지금 전세가율은 전국에서 꼴등입니다. 46.3%예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100이면 전세가가 지금 46 정도 하는 거죠. 굉장히 낮은 거죠.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 중에 확률이 높은 건 뭐냐?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전세 가격이 낮든가 아니면 매매가의 거품이 많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매매가의 거품이 많은 측면이다. 왜? 전세는 실제 수요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짓이 없거든요. 거의. 투자 목적이 1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실질적인 본질적인 가치는 전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전세가 대비해서 매매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전국에서 꼴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의 지금 매매가에는 상당히 거품이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네 가지 지표는 일단은 매매 전세 수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 데이터 같은 경우는 주간 데이터인데 그렇게 굉장히 발빠르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두 번째가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는다는 얘기는 시장에 그래도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누군가는 사기 때문에 거래량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수급도 안 좋아지고 있지만 거래량도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매매 전세 둘 다. 그나마 전세는 좀 낫지만 매매는 작년에 폭락 오기 전에 딱 폭락 시작될 때의 상황만큼 지금 안 좋아졌어요. 매매 수급이나 거래량 데이터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금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시장의 향방을 알 수 있어요. 횡보를 할 거냐,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걸 알 수 있는 데이터고 세 번째랑 네 번째 데이터는 급락이 올 거냐, 완만한 하락이 올 거냐를 알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세 번째랑 네 번째 데이터는 뭐냐면 그나마 이제 지금 세 번째랑 네 번째 데이터는 좋아지고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를 나타낼 수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 미국. 근데 요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살짝 지금 뭔가 인플레이션이 좀 진전되는 기미는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금리 인하를 불러올 정도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조금 이 데이터가 좋아졌고 환율이 이제 얼마 전에 136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또다시 1470원 넘고 1400원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다시 1400원이 넘어가는 일이 생기면 급락이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 다행히 환율이 또 진정이 돼가지고 1300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당장 급락이 올 것 같진 않다. 하지만 이 수급 데이터랑 거래량 데이터를 봤을 때 이미 시장의 2차 반등 끝났고 시장의 에너지는 다시 하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는 보통 어느 때 오죠? 엄청난 기회는 엄청난 폭락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는 모든 투자의 고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이게 투자의 기본이고 모든 고수분들이 얘기하시는 공통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비싸요. 근데 여기서 2차 하락이 다시 오잖아요. 아마 이게 저는 이 하락이 한 내년 가을 연말이나 한 내후년 25년 정도 오면 어느 정도 진정이 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면 정말로 작게는 10에서 20%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이미 한 무릎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발바닥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일부 지역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아마 충격이 와도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10에서 20% 빠질 수 있고 근데 거품이 좀 심하죠. 특히 서울 같은데. 서울 거품이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심하면 30에서 40% 하락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네,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엄청난 기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기회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항상 경매를 얘기하거든요. 투자에서 기본은 가장 핵심은 싸게 사는 건데 금매도 싸게 살 수 있지만 경매로 사면은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많게는 20% 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싼데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경매 물건이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이거를 데이터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이제 리치고 이제 경매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매각 통계가 있거든요. 자, 이걸 20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서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요게 지금 경매 건수예요. 어떻죠? 네, 경매가 많이 늘었을 때가 지난 20년 동안 2004년, 5년에 경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요때 카드 사태 이후로. 자, 그 다음이 또 언제냐면 2012, 13년입니다. 한참 부동산 시장 서울 너무 안 좋을 때. 요때가 2013년 10월 달 기준으로 2,000건이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부동산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 다시 줄어들고 500건 밑으로 계속 거의 유지를 하다가 이게 이제 22년부터 다시 증가를 해서 지금 최근에 몇 건이냐? 다시 2,000건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뭐 위기가 터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 올라가는 경매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시면 어때요? 2000 지금 8년, 9년, 10년, 11년보다 훨씬 더 가팔라요. 아니 지금 무슨 서브프라임 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경매 물건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매 물건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경매 물건이 이렇게 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 2020년과 21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샀거든요. 특히 2030 세대분들이. 그래서 그때 금리가 또 너무 쌌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끌어다가 사도 내가 한 달에 지불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거기다 부동산 가격 떨어지죠.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경매 물건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자, 경매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낙찰을 잘 받아가요, 사람이. 100채가 나오는데 50채를 경매로 사람들이 가져가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거죠. 그만큼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걸 사갈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경매 건수는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낙찰률이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자, 가장 이때 2004년, 5년,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이때가 경매 물건이 가장 많이 늘었을 때인데 이때의 낙찰률이 어떻게 되냐? 자, 서울만 먼저 보면 제일 안 좋았을 때가 20%였어요. 2008년 10, 11, 12월 혹시 기억나세요? 뭐 난리 났죠. 막 주가 폭락에 뭐 막 부동산 막 난리 나고 분위기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100채의 경매 물건이 나왔으면 몇 채가 낙찰이 됐는지 아세요? 분위기 진짜 안 좋았을 때. 그때 20%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100채가 나왔으면 그래도 20채 정도는 경매로 사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얘가 높았을 때는 언제냐면요. 얘가 매각률이 높았을 때는 2007년 같은 경우는요.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채가 경매로 나오면은 60채 넘게 경매로 사가는 거예요. 즉 시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얘가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은 10%, 20%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일어난 일이냐면 22년 9월 달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20%를 넘지를 못해요. 낙찰률이. 그 얘기는 이런 현상이 지금 1년 이상째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경매로 100채가 나오잖아요. 그럼 5분의 1인 20채도 안 사간다라는 거예요. 왜 안 사갈까요? 왜 이렇게 안 사갈까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경매로 싸게 받아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낙찰을 안 받아가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감정가가 있는데 자, 지금 경매로 나온 거는 감정을 언제 한 걸 걸까요? 1년이나 2년 전. 즉 이 가격이 제일 고점일 때의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감정가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죠. 자, 제가 완만한 하락보다는
급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그 밑에는 또 뭐가 있냐. 이렇게 경매 물건은 서울 제일 좋다는 서울도 지금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낙찰이 안 돼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네. 아, 제가 누굽니까? 부동산 데이터왕 아닙니까? 네, 데이터로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파트만 누르면 아파트만 나와요. 네, 아파트를 눌러볼게요. 자, 지금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3년 10월 달 기준으로 280건이에요. 물론 과거에 아파트가 많이 나왔을 때는요 700채가 넘었습니다. 아파트 경매 물건만. 근데 그때는 무슨 난리가 났었어요. 예를 들면 카드 사태가 났거나 아니면 금융위기가 터졌거나 뭔가 어떤 경제적으로 큰 뭔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이벤트가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은 그런 일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뭐 지금 뭐 제2의 IMF가 온다, 뭐 부채 폭탄 터진다 이렇게 말들은 많지만 아직은 힘들지만 버티고 지금 어찌됐건 지금 무슨 사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보시면 아파트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계속 증가할 거다. 그리고 24년이나 늦어도 25년에는 다시 700채, 800채 이상의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볼 수가 있을 거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이제 막 시작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근데 진짜 문제는 다른 시장입니다. 경매 물건이 느는 시장. 자, 지금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무슨 뭐 전세 사기니 그다음에 역전세니 이런 게 다 문제가 됐던 게 뭐죠? 빌라랑 오피스텔 시장이에요. 자, 근데 빌라랑 오피스텔 시장 왜 이런 일이 많았냐면요. 가격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된 거예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리치고가 됐건 뭐 다른 앱이 됐건 얼마든지 내가 아파트가 확인할 때가 있죠. 실거래가나 이런 것들을. 근데 오피스텔 있어요, 없어요? 빌라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국토교통 실거래가 가서 봐야 돼. 너무 힘들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데이터로 다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격에 대한 투명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면 쉽게 얘기하면 호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해놨는데 자, 이런 투명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자, 오피스텔 데이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이요. 지난 과거에 가장 높았을 때가요. 한 100건 정도 됐어요. 100건. 109건 정확하게 13년 6월 달에 시장 제일 안 좋았을 때 오피스텔 경매가 109건 나왔는데 지금 얼마냐? 180건이 넘어섰습니다. 오피스텔 경매가 역사상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경매 건수가 나오고 있고요. 자, 연립 다세대를 또 보셔야 되는데 연립 다세대가 지금 카드 사태 났을 때 이때가 이제 2005년에 카드 사태 이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05년에 경매가 가장 많았는데 이때 빌라가 2,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 상황 안 좋을 때도 얘가 한 500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연립 다세대 이쪽에 지금 경매 건수가 10월 달에 몇 건이 넘어섰냐? 거의 1,3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2, 13년보다 지금 훨씬 더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금 이거를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도 증가하고 있고 오피스텔, 연립다세대는 지금 난리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투자 기회는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올까요? 아니면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좋은 기회가 올까요? 안 좋아야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못 사고 몰라서 못 사고.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이제는 할 수 있는 세상이 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하셔라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경매도 다 데이터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매 나온 이런 빌라나 다세대를 봐도 거기에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만들어 놨어요. 리치고 팀에서. 자, 여기서 경매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지도로 한번 찾기를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다세대 빌라,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매각이랑 종료된 물건들도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빌라가 지금 다세대 빌라가 9평짜리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한번 유찰이 좀 됐고요.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감정가가 2억 6,800만 원이에요. 감정가가. 근데 얘가 지금 최저가가 얼마냐면 2억 1,4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억 1,440만 원에 최저 입찰이 시작돼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격을 올리면 되는 건데 한 번 유찰됐고요. 자, 얘가 지금 이제 보시면 입지가 보시면 신도림역이랑 영등포역 사이에 있는데 신도림역에서 조금 더 가까워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영등포 푸르지 아파트 바로 옆이라고 좀 볼 수가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 빌라 모습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죠.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은 상황인데 얘가 지금 가격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빌라는 가격 확인이 안 됐잖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서 조금만 시세랑 입지 분석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얘가 보니까 6층짜리고요. 옥탑도 있고 지하 1층부터 6층 여기까지가 다세대 오피스텔도 있고 근데 딱 여기 보니까 여기에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4층이 2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21년 12월 달에. 그 다음에 얘가 19년 11월 달에도 2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2020년 1월 달에 2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마지노선이 2억 4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경매 지금 최저 입찰가가 2억 1,440만 원이니까 여기서 나는 지금 좀 불안하니까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낙찰이 한 번 더 유찰되기를 기다렸다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2억 1,450만 원에 10만 원 더 써서 그러면 지금 19년부터 지금 실거래가 제일 낮은 게 지금 아무리 싸게 거래가 돼도 2억 5천 원 2억 4천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2억 1,450만 원 정도에 내가 낙찰을 혹시라도 받는다라면 한 3천만 원 가까이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15% 가까이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바로 엄청난 기회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면 조금 더 이게 하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또 보니까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영등포역하고 물레역 요 사이에 여기 위치 끝내주네. 왜냐면 영등포 시장역, 그 다음에 2호선 물레역, 그 다음에 1호선 영등포역 어디라도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바로 뒤에 있어요. 여기 있는 오피스텔이고 얘가 지금 이름도 좋네. 센터럴 프루지오 시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얘가 지금 감정가가 2억 3천에 나왔습니다. 근데 최저가가 1억 8,400까지 됐는데 낙찰이 얼마에 됐냐? 2억 2천만 원에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굳이 내가 현장 가서 가격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리치고 경매에다가 이거 시세 입지에 다 넣어놨거든요. 자, 이걸 보니까 지금 매매가 지금 실거래가가 얼마냐? 2020년에 싸게 됐을 때가 한 2억 초반, 2억 뭐 800, 700, 800, 2억 1000. 최고가가 2억 3천까지 갔다가 2억 4,500까지 갔네요. 2억 4,500. 그리고 최근에도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23년 11월 달에도 얼마에 거래가 됐냐? 2억 3,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호가까지도 볼 수 있는데 오피스텔도 호가가 제일 낮은 호가가 2억 2천이에요. 자, 그러면 2억 2,500 정도 되는데 얘를 지금 2억 2천에 납발 받은 거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싸게 산 거래요. 어떻게 보면 최저 물건 대비해서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썩 낙찰을 잘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 같으면 조금 더 싸게 샀을 것 같아요. 금매보다는 싸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전세가 얼마인가를 보니까 여기 전세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지금 매물 나온 게 2억 1천이에요. 그리고 실거래가 최근에 된 게 얼마냐? 2억 700. 그 다음에 2억 2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문제예요. 뭐냐면 오피스텔 시장이나 빌라 다세대의 문제는 뭐냐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너무 가까워요. 이게 좀 살짝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찌됐건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오피스텔이 17평짜리예요. 17평. 그러니까 17평 전용 면적은 한 9평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데 2호선, 5호선, 1호선 어디라도 갈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내가 2억 정도에 내가 낙찰 받을 수 있다?
그렇다라면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아마 훨씬 더 좋은 기회들이 아마 많이 올 겁니다. 네. 일단 책부터 보십시오. 최소한 정말 최소한입니다. 경매 관련 책을 5권은 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경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무슨 뭐 유치권이니 지분이니 어려운 것 좀 복잡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 제발. 일단 초보자분들은 쉬운 거부터 해라. 그래서 일단 경매 공부를 시작을 한다면 최소한 책을 5권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경매 강의도 좀 들어보시고 그렇게 좀 차분하게 최소한 6개월, 1년 정도는 준비를 하고 나서 좀 도전을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저자님 뭐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이현정 대표님.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한다. 엄청난 베스트셀러 저자이시고 또 경매 업계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신뢰 있는 전문가로 검증이 되신 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김태훈 대표님. 그래서 새벽 하늘이라는 또 필모로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이분은 나는 경매로 슈퍼 직장인이 되었다. 그래서 뭐 이분은 경매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좀 이루셔가지고 1년에 뭐 한 2달 정도는 하와이에 또 이렇게 가족들하고 가 계시고 또 실력이나 인품적으로도 충분히 신뢰를 하실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2분의 책은 꼭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총선이 있기 때문에 뭔가 급격한 어떤 변동이 있는 거를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상으로 이미 이제 2차 하락이 시작되었다라는 징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뭐 이미 뭐 강남도 꺾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환율이나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가 조금 진정이 되는 기미가 있기 때문에 당장 급락이 나타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완만한 좀 이런 하락 정도로 간다라면은 뭐 특별히 뭔가 대책을 추가적 이미 뭐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지금 또 신생아 대출을 또 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해도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특별한 또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또 지금 혜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혹시라도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아직 기간이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또다시 그런 하락을 또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아마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애를 낳으면 그래서 그게 아마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 대출을 아주 싸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싸게. 그리고 요게 아직 정확한 건 안 나왔지만 일단 발표 내용으로는 한 5년 정도 금리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주 싸게.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 혜택이 얼마냐? 만약에 5년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혜택이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금액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최대로 내가 한도를 받아서 금리 차이 나는 걸 계산을 해보니까 5년, 1년에 2천만 원 정도. 그럼 5년에 1억 정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자만. 되게 작은 게 아니에요. 1억이라고 하면은. 근데 과연 이 1억이라는 돈 때문에 애를 낳을 거냐. 늘 또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또 인구 데이터를 보면은 정말 한국이 암울하거든요. 전 데이터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고 이러다간 지금 대한민국 없어지게 생겼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어떻게든 지금 애를 좀 낳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신생아 이런 대출까지 극단적인 대책까지 꺼내놨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어쩌면 이런 거를 좀 악용하시는 또 이상한 분들만 또 나타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대세를 바꿀 거냐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신생아 특공을 하면은 그 대상이 누굴까요? 40대, 50대일까요? 40대, 50대는 쉽지 않죠. 그럼 결국 20, 30대죠. 근데 이미 20, 30대는 2020년과 21년에 이미 연끌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마른 수건 짤 만큼 다 짰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었죠, 올해. 근데 내년에 신생아 특공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른 수건을 짜고 또 짜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물론 아마 거래량이 좀 더 늘고 또 워낙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애를 좀 더 낳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부동산을 과연 대세를 바꿀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러니까 터질 게 좀 터지게 내비둬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뭐예요?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는 한, 즉 사람들의 소득이 앞으로 크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다시 저금리 시대가 와서 그러면 에브리바디 모두가 해피한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은 끝났다라고 아주 보수적인 하워드 막스조차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잊어라. 과거에 몇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온 출렁출렁하면서 금리가 내려왔던 이 세상을 잊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거의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잠깐은 돌려 세울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또다시 하락을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일기 신도시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일단 일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산에 지금 마두동에 강촌 동아 아파트. 여기가 지금 몇 년 됐냐? 31년 됐습니다. 31년 차 아파트예요. 자, 얘 언제 재건축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재건축이 눈앞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압구정과 잠실주공 5단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대장이 압구정 현대 14차. 얘가 지금 대장인데 얘가 지금 몇 년 됐냐면요. 37년 차 아파트입니다. 37년 차. 자, 근데 얘가 재건축이 압구정 3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통합으로 얘가 지금 어느 단계냐면요. 조합 설립 인가가 21년 4월 달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조합 설립해. 허가해 줄게. 요게 이제 21년에 끝난 거예요. 지금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사업 시행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를 인가를 또 받아야 돼요. 요게 지금 2년 7개월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인가, 철거 신고, 착공, 준공이에요.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일산에 아파트보다 한 6, 7년, 7, 8년 정도 더 오래된 압구정 언제 재건축될 것 같으세요? 자, 10년, 15년은 아마 걸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직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자, 잠실중공도 훨씬 더 오래된 잠실중공으로 가볼게요. 잠실중공 굉장히 단지도 크고 오래됐는데, 자, 여기도요, 사업시행 인가하고 지금 사업시행 인가 몇 년째 하는지 아세요? 거의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구정 이쪽 3년도 안 됐어요. 사업시행 인가. 네, 잠실이 1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시행 인가가 끝난다고 바로도 되느냐? 그때는 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 자, 얼마 전에 지금 여기 지금 잠실 레면 아이파크라고 해서 얘가 지금 25년 6월 달에 입지 예정인데 여기 땅을 팠더니 어떤 일이 생겼죠? 유물이 나왔습니다. 유물이 나왔어요. 유물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업이 올 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지금 1년 이상 질질 끌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잠실주공 5단지도 얘도 지금 사업 시행 인가만 지금 10년째 하고 있고 얘도 지금 새 아파트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빨라야 10년 정도입니다. 10년. 빨라야. 자, 그러면 근데 얘가 언제 지어진 아파트냐? 잠실주공 5단지가 78년, 46년 차 아파트예요. 46년 차 아파트도 앞으로 10년이 넘게 남았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아파트가 환갑 근처는 돼야 새 아파트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일기 신도시 일산 지금 30년 됐습니다. 자, 일단 분당으로 가볼게요. 분당은 몇 년 차인지. 분당에 지금 이제 판교역 근처에 여기 아름 4단지. 예, 요쪽 가니까 아름마을 쪽 가니까 이제 32년 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쪽이 지금 이제 그나마 재건축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인데 얘들도 이제 30년 차밖에 안 됐다고요. 지금 자, 압구정이나 잠실주공 5단지가 분당이나 일산보다는 훨씬 더 입지가 좋죠. 돈도 많이 갖고 있겠죠? 근데 얘네도 몇 년 차 돼야 돼요? 거의 55년, 60년 차 돼야 새 아파트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는요, 뭐가 또 문제예요? 다 고층이에요. 잠실주공 5단지나 압구정 어때요? 대지 지분이 그래도 괜찮아요. 사업성이 좋아. 근데 일기 신도시는 사업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게 없는 사업성을 끌어내 줘야 돼요. 그래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정비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왜? 차치 이 아파트를 지금 재건축하는데 계속 타만 내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엄청난 슬럼화 되겠죠. 너무 오래되면 아파트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재정비 특별법이란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럼 여기 재건축 호재니까 또 사야 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이 아파트를 지금 새 아파트 들려면 20년, 30년이 지나야 되는데요. 20년, 30년 뒤에 인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좀 우울하지만 우리가 데이터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경기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인구 데이터를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는 원래 리치고 엑스퍼트에서만 볼 수가 있었던 건 이제 리치고에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리치고 PC 화면에서도 이제는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엑스퍼트 라이트라고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경기도를 선택을 했고요. 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 경기도의 이제 인구 데이터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자, 보시면 경기도는 평균 나이가 지금 43세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보시면 요 평균 나이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요게 이제 파란색이 20세 미만. 원래는 2008년, 9년, 10년, 2010년대 초반까지면 20대 이하가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이 40대, 그 다음이 30대. 제일 낮은 연령층이 60대, 7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60대 인구가 이제는 30대 인구를 거의 따라잡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연령대별 인구가 계속 모이고 있어요.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젊은 층이 많았고 노인층이 작았는데 계속 지금 모이고 있고 2, 3년 뒤에는 이제 역전이 됩니다. 노인이 더 많아져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기도도요, 이제는 노인만 가득한 세상이 된다고. 더군다나 2, 3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이런데. 노인들의 천국이라는 영화 있지 않았나요? 그런 비슷한,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로 60세 이상의 노인들만 가득한 세상이 될 거예요. 재건축을 하려면 뭘 내야 돼요? 분담금 내야 되죠. 분담금 낼 수 있을까요? 물론 낼 수 있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내 집마다 한 게 다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2, 3년 뒤에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떨까요? 지금 물론 일본처럼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들이 인플레이션 해지는 하겠지만 지금과는 상당히 많은 상황일 거예요. 젊은 층이 없는데 나이 든 층이 부동산 새 아파트가 굳이 필요할까요? 거기다 분담까지 내야 되는데 지금 내가 100세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있는 집 지금 아파트라도 팔아서 내가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 이거를 거기다가 인구 숫자를 좀 보시면요. 자, 여기 전국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인구 데이터인데, 자, 인구가 2023년 10월 달 기준으로 정확하게 얼마냐? 5,135만 명입니다. 자, 이 수준이 그러면 언제적 수준이냐? 2015년 1월 달과 2월 달 사이예요. 인구가 이미 2015년 초반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21년에 고점 찍었으니까 불과 한 2년 남짓 만에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고요. 지금 이 차트 보이시죠? 자, 그러면 30년 뒤,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뒤에나 지금 새 아파트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20년 뒤에는 인구가 어떻게 된다? 인구 숫자가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요, 인구가 아마 급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 지금 딱 그래프 보이시죠? 올라온 증가된 속도보다 하락하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릅니다. 거기다가 노인만 가득한 세상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너무 이제 좀 대한민국 부동산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우리 집 재개발 될 거야. 재개발 됐는데 특별법 나왔어. 이거를 지금 좋아할 일이 아니다. 거기다가 저금리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재개발, 재건축 관심 가지지 마라. 제가 진짜 경고 많이 했잖아요. 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PF랑 비슷한 거라고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다가 이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대출 이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출 이자가 싸지 않아요. 대출 이자가 싸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 빌려다가 대출 이자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사업성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근데 분양가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나마 앞으로 10년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근데 20년, 30년이 되면은 인구가 어디까지 줄어들지 지금 가늠이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다 문제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담 다 누가 떠나야 돼요? 국민들이 다 떠나야 돼. 그럼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공적인 이런 비용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들이 갈수록 커질 거라고요. 그래서 절대 20, 30년 뒤를 바라보고 뭔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투자한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부동산도 장기 투자 안 돼요.
이제는 부동산도 단기 우리가 한 5년, 3년에서 5년 보고 이렇게 해야지 뭐 10년 부동산은 들고만 있으면 뭐 언젠간 올라 이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재건축 재건축을 사면 또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 건축비 상승입니다. 오늘 점심도 제가 모 건설사의 임원분하고 제가 점심 식사를 좀 했는데 지금 건축비 상승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건축비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예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담금이 늘어난다. 즉 한마디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금리 올라서 돈 안 되죠? 건축비 올라서 돈 안 되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이 지금 또 2차 하락이 와서 또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새 아파트를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사는 거는 관심 끊으시고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냥 새 아파트를 사십시오. 그냥 새 아파트를 사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아파트 값이 5억인데 이 아파트 새 아파트를 만들려면 분담금이 5억이래요. 사업성이 되겠습니까? 아니 상계동도 그런데 일산이 되겠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뭐 어떤 장밋빛 호재,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듣고 절대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자, 이제 GTX 이제 개통되고 하니까 이제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GTX는 너무 불편해요. 내가 GTX 역까지 가야죠. GTX 역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돼. 지하 완전 깊숙한 곳이기 때문에. 가야죠. 그 다음에 GTX가 지하철처럼 계속 있나요? 아니에요. 지하철보다 훨씬 자주 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 시간대에 맞춰야죠. 그리고 이동은 빠르게 하지만 거기서 또 도착해서 위로 또 올라가야죠. 거기에서 또다시 내가 최종 목적지로 가야 되죠. 과연 저는 이게 효용성이 있을까 싶어요. 그나마 지금 효용성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인구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죠. 자,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거리에 자동차가 많아진다는 얘기일까요? 줄어든다는 얘기일까요? 줄어들겠죠. 더군다나 만약에 자율주행차 시대까지 온다라면은 굳이 자동차를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체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꼭 끼어들기.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은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 거리에 차도 없어지지.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훨씬 더 도로가 한산해지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자, 그리고 이게 좋은 건 뭐예요? 도어 투 도어가 되잖아요. 아니 10년 안에 이런 일이 이제 현실화가 될 겁니다. 내가 앱으로 자율주행차 택시를 예약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로 앞으로 오죠? 그리고 10년이나 뒤에는 인구가 훨씬 많이 줄어요. 교통체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없을 겁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율주행 택시를 타겠어요? GTX를 타겠어요? 저 GTX 안 탈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지금은 타겠죠. 지금은. 근데 우리가 국가의 어떤 이런 산업이라는 건 10년, 20년, 30년 뒤를 보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사람이 줄고 있는데 무슨 GTX B에다, C에다, D에다. 아니, 이거는 안 그래도 지금 국가 재정이 지금 어렵고 지금 돈도 없는데 이거 GTX A도 겨우 지금 해서 했는데 B, C, D 언제 오픈되겠어요? 언제 개통되겠냐고 지금. 근데 개통되는데 사람이 없어. 이 여기에 대한 사업비 내려줘서 10조를 쏟았어요. 그럼 어쨌든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그만큼 써놨는데 사람들이 안 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사실 국가의 어떤 이런 재정에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안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당국자들이 정말 좀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저는 내년에 지금 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다시 또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모두에게 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또 다시 아마 펼쳐낼 텐데 그때는 조금 그래도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신 분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러려면 취득세 완화나 이런 걸 좀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다시 이런 부동산 시장이 조금, 그러니까 너무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완만한 하락이나 완만한 상승은 사실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급격한 변동을 막아줘야 되는 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염려가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해서 우리 좀 국민들이 어떤 부동산이 너무 이렇게 변동이 좀 심하면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없게끔 좀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청약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도 해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좋은 입지에 그다음에 분양가가 싸야 됩니다. 어찌되건 투자의 기본은 쌀 때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가 만약에 주변의 가격보다 한 15에서 20% 싸다. 그런 경우는 분양을 받아도 괜찮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한다라면은 분양받는 거는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6년부터는 그러니까 공급 부족 사태가 아직은 문제가 없어요. 24년, 25년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26년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만약에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새 아파트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은 굉장히 좋아질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분양하는 새 아파트를 가격적인 메리트와 입지가 나쁘지 않다면 그런 데는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데이터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을 묶어서 한번 입주 물량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자, 서울의 입주 물량을 볼게요. 자, 서울만 놓고 보면 요게 이제 지난 서울이 20년 입주 물량 차트인데 얘만 놓고 보니까 24년이 너무 작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 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겨울이 왔잖아요. 근데 찬바람 안 불고 따뜻한 햇볕 내리쬐다고 지금 봄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또 성격 좋으니까 이 사람 성격이 좋아. 이 사람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사람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격도 중요하지만 성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권을 같이 엮어서 봐야 됩니다. 서울만 보면 안 돼요. 자, 서울, 경기, 인천 다 봐야 됩니다. 자, 서울, 경기, 인천 다 보니까 24년, 25년 어때요? 입주 물량이 안 작아요. 물론 조금씩 줄어들지만 매우 많아요. 많습니다. 자, 언제 입주 물량이 작았어요? 11, 12, 13년 이때가 입주 물량이 작았다고요. 이때 한 10만 세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근데 이때 수도권 아파트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잖아요. 입주 물량이 작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11, 12, 13, 14년보다 입주 물량이 24, 25년 더 많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더 이상 속지 않을 때가 됐잖아요. 뭐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폭등하고 입주 물량 없으면은 올라가고 입주 물량 많으면 떨어지고 아니 무슨 1 더하기 1은 2도 아니고 뭐 이거는 세상에 절대적인 그런 공식은 없다.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 부동산의 영업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입주 물량이 수도권에 작냐? 절대 작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20년 12월 달에 가장 뜨거운 상승을 보이고 상승세가 줄어들더니 21년 9월 달부터 이제 대구가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2년 11월 달에 이 하락이 가장 심했다가 올해 5월 달부터 대구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5, 6, 7, 8, 9월 달 미약한 상승을 하다가 10월 달에 보합 11월 달부터 다시 떨어졌고요. 전세가는 보시는 것처럼 9월 달, 10월 달 잠깐 아주 미약한 상승을 보이다가 다시 하락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21년 9월 달의 변곡점인데요. 이때부터 몇 퍼센트 하락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 9월 달로 보니까 대구가 매매가가 22.9%, 전세가가 26.2%, 그래서 매매가가 23%, 전세가가 26% 정도 하락한 걸로 리치고 지금 시세 통계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가장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예요.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한 데이터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자, 대구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평균 근처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90인데 지금 한 5, 6년 정도의 평균치가 89예요. 거의 지금 평균까지 떨어졌고요. 요 정도면은 2019년 그다음에 2020년 6월 달 정도는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한 81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80 정도, 80. 그러면은 90이니까 지금 한 10 정도 더 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10% 조금 넘게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대구가 내년에 입주 물량이 좀 많아요 또.
아마 저는 내년이 바닥이 될 것 같아요. 대구가 내년 어느 즈음이. 그래서 대구는 내년 입주 물량이 많은 내년, 그러니까 올해가 가장 많고 내년은 좀 줄어들긴 하는데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 어느 즈음이 대구의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대구의 전세 쪽, 그러니까 전세를 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전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만들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거는 지금 2016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전세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전세는 지금 무릎 밑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소득 대비를 한번 보니까 소득 대비에서 봤을 때는 지금 대구의 아파트가 2016년, 17년 수준입니다. 진짜 많이 싸졌죠. 진짜 많이 싸졌어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한번 보면은 지금 대구의 아파트를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득 대비만 보면 안 되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더 중요합니다. 왜? 지금은 주택을 구입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봐야 돼요. 지금 내 호주머니 돈이 있고 이걸 내가 돈을 치를 때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가 너무 올랐다 보니까,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는 지금 16, 17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좀 한번 사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니까 여전히 조금 더 거품이 좀 빠져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대구 시장을 보면은 이 수급을 보니까 또 명확하게 지금 보이네요. 자, 수급 동향 데이터라 보니까 좀 줄어들던 매도세가 다시 최근에 증가하고 있고, 매수세가 다시 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수급도 지금 다시 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직은 시장이 대구가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에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락이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내년 어느 즈음에는 지금 대구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우리 대구 계신 분들 내년 기대하세요. 아마도 내년 하반기, 그 중에서도 한 가을이나 연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적절한 또 시기가 되면은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3년 11월 달이고요. 이제 11월 달도 거의 다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24년 이제 한 달 남았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2020년부터 21년, 2년 동안은 너무나도 이제 자산 시장이 뜨거웠던 시기고, 그 다음에 22년, 23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변동성 장세, 좀 그닥 좋지 않은, 그리고 아마도 24년은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이렇게 시작되는 좀 이런 시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희노애락을 저는 겪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금 주식이건 부동산 쪽이건 이런 쪽으로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두 번 다시는 이제 그런 경험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을 할 때는 내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원칙과 기준을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갖다 대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또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심사임당 채널에서도 또 꾸준히 좋은 내용 올라오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은 내용들 꾸준하게 좀 보시면서 나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잘 세우셔서 이제 혹시라도 실수하셨다면 두 번 다시 그런 경험하지 않는, 그리고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